자, 문제로 가죠. 문제로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안 푼 문제가 그 11번 안 풀었죠. 11번. 좀 전에 외부 효과의 지역지구제를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지역지구제는 어떻게 돼요? 부회복가를 제거시켰었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토지용 계획은 이런 것들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그죠? 아까 지역지구제가 외부 효과를 해결했죠? 그래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은 풀었죠. 13번을 가볼게요. 아까 제가 보조기가 있었잖아요. 보조금하고 개발부담금 있죠. 이건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으로 가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책에 있었지만 14번은 개발권 양도는 소유권을 부여했나요? 개발권을 양도를 통해서 보전했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15번이 제가 해드렸던 건데, 자, 토지은행은 토지 수용은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 버리잖아요. 근데 토지은행은 그냥입니까? 미개발 토지입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의 의사가 전제가 되죠. 그럼 사적 권리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작다, 작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질적으로 향상이 됩니까? 저하되죠. 저하되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키지 않겠죠. 둔화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부족하니까. 17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증가해요. 공급량을 감소시켜요. 감소시키죠. 감소시키고 18번은 좀 전에 단비 장탄 아시죠?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높게 설정했을 때요, 낮게 했을 때, 낮게라고 해야죠.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이렇게 되고, 20번 문제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봐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있어요. 있죠. 단기에는 효과 발휘되지 않는다는 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23번으로 가시면은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간다면 공급 과잉이에요,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공급 과잉이 발생 안 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갈게요. 책으로 가시면은 교재로 갑니다. 207페이지로 가시면 분양가 자율화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게 출제 빈도가 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규제 상한제 위주로 가고 나중에 제가 또 비교해 드릴 테고, 어디로 제가 좀 너한테 추천해 드리냐면 올해 나올 게 21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13페이지 가시면 무슨 분양과 무슨 분양 있죠? 찾으셨습니까? 요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분양과 후분양이 안 나왔다가 한 2년 전에 나왔는데 3년 전인가? 자, 아까 분양가 상한제 아시죠? 자, 분양가 상한제를 우리가 1970년도서부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서부터 음마아파트까지 막 재건축 우리가 지금 하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1970년대에 아파트를 다 말다 보니까 가격을 막 지 맘대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해요? 규제를 해요. 그럼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건설사들이 입이 튀어나왔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선분양이라는 걸 만들어요. 무슨 분양? 선분양. 그럼 선분양과 후분양인데 지금 분양이 후분양입니까? 거의 선분양입니까? 선분양이에요. 문제가 되니까 후분양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델하우스가 있다면, 모델하우스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24평을 뭐 3억으로 팔려고 한다, 가변하는 건설회사가. 그럼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겠죠. 그럼 선분양은 짓고 팔아요, 팔고죠? 팔고 짓죠. 적으세요. 팔고 짓고 팔고. 선분양은 팔고 짓는 거죠. 미리 팔아요. 그러면 그 이자 부담을 소비자가 안고 가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자 부담을 안고 가서 소비자가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도 위험을 이제 다 소비자 위험이 져요. 근데 얘는 그냥요, 짓고 팔아요. 그럼 건설회사가 돈을 땡겨야 되죠. 그럼 이자를 공급자가 내요. 이자.
이자 부담과 그다음에 부도 위험을 공급자가 안고 가죠. 근데 공급자가 형식적으로 냈지만 그냥입니까? 나중에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까? 실제 전가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선분양과 후분양이 이슈화 되는 게 지금 선분양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죠. 그럼 계약금하고 중도금 잔금 차이에 시세 차익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납니까?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나타나는 거죠. 투기 수요. 투기 가수요가 나타나요. 물론 나도 샀지만 하나가. 그럼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직구 팔게 되면 바로 시세 차이가 안 나죠. 투기 수요를 줄이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선분양은 그냥입니까? 견본주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냥 줘야 돼. 견본주택을 뿅가게 줘야 돼. 그럼 여러분 계약 시점에 견본주택만 뿅가, 나중에 잔금 시점에 입주 시점에 부실공사도 뿅가. 두 번 뿅가네. 이렇게.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견본주택이 필요 없습니까? 그럼 부실공사 초래되지 않겠죠. 맞나요? 그럼 아까 얘는 공급자를 막았기 때문에 공급자를 주도하는 거고 얘는 수요자를 주도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분양으로 가려고 하죠? 그럼 문제점이 없다, 문제점이 있다? 있죠. 이게 나왔어요. 문제점이. 가볼게요. 선분양을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팔고 짓습니까? 그냥이야 돈이 들어와요. 돈 사이즈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늘어나는데 후분양은 직구 파는데 돈을 잘 안 빌려줘요.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갑니다. 저도 이제 건설회사에 있었는데 1군서부터 도급 순위가 쫙 있거든요. 그 위에 있는 애들은 1군 애들은 이렇게 돈을 그냥 빌려줘요. 소형 건설사 잘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줘요. 그럼 그냥입니까? 대형 건설사의 독점이 옵니까? 그럼 가격도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공급이 나온다 잘 안 나온다? 안 나와버려요. 이해 갔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이제 이슈가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따라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그 사업성을 갖고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공항이라든지 SOC 사업 같은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분양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까? 후분양이니까 공급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많은 건설회사한테 PF를 일으켜요. 그죠? 그럼 PF를 일으키게 되면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그럼 PF는 무슨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죠? 후분양이에요. 맞아? 근데 중요한 것은 소규모여야 돼요? 대규모여야 돼? 대규모 단지고 사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 갔나? 그럼 프로젝트만 있으면 소형건설사들이 돈을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부산 저축은행이 부도 났다는 얘기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게 PF를 일으켰는데 분양이 잘 됐으면 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부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활성화시키려 했다는 것은 무슨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후분양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급만이 아니라 수요에 대한 그 주택의 목돈 부담이 마련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선분양은 그냥이야 이 분할 납부에 그 목돈 부담이 클까? 그렇게 크진 않을까? 않죠. 목돈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지 않아서 우리가 3억을 딱 해서 계약금 10% 내면 중도금 내죠. 그럼 중도금 날짜에서 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을 내야 돼. 응? 그럼 값수니까. 그럼 2천만 원 어디서 구할 수 있잖아. 목돈 부담이 커 작아. 2천만 원 모자라면 그냥이야 친정으로 달려가서 엄마 나 2천만 원 없으면 나 중도금 해약해야 하는데 나 어떡하지? 어머 이쁜 딸아 아빠 몰래 짬박한 돈 있다 주죠. 근데 후분양은 2천만 원이 필요해 3억이 필요해. 3억 필요하죠. 들어 누워요. 엄마 나 자살하고 싶어 나 3억 없어.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 죽어 이씨 그러는 거지. 그러면 목돈 부담이 커지겠죠. 재밌게 가. 그래서 나온 게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뭐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나와요. 보금자리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돈 부담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목돈 부담을 이제 우리가 아까 줄였는데 크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는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어? 아직도 시행되고 있어요. 집값의 70%를 땡겨주는 거거든요. 이게 다 지금 무슨 분양으로 가려는 거지? 후분양. 맞나요? 그래서 이게 안 나왔다가 몇 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후분양으로 가자는 취지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찍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쭉 한번 읽어볼게. 선분양 있어요?
선분양은 완공되기 전에 판매하고 가격을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장점은 건설회사가 팔고지니까 그냥이야 자금 조달이 용이해. 공급이 늘어나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까 주택자금 부담이 완화돼요. 그런가요? 근데 시공사가 부도가 되면 소비자가 피해가 예상이 돼요. 주택의 질이 또 저하되고 주택 매입 자금에 대한 부담 완화로 주택 가수요가 증가해서 투기를 조정할 우려가 크죠. 그렇죠?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가 소비자가 부담이 되고 입주 후 건설업체와 소비자 간에 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분양으로 가야 되는 거야? 후분양. 후분양은 제가 짓고 판다랬죠. 완성한 다음에 나중에 가는 거야. 그럼 주택 후분양은 주택을 완성한 후 소비자들은 분양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 가격은 선분양보다 상승하겠지. 그래요? 그럼 2번. 그럼 아까 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억나요? 이걸 이제 건설회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소형 건설사한테.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한다는 것은 무슨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후분양이죠. 그래서 이런 주택 자금에 대한 매입 자금의 확보를 위해서 각종 소비금융이 구조가 마련됐다는 게 아까 보금자리론이었어요. 그런가요? 그럼 소비자가 품질을 비교해서 구입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뭐 아파트 지게 되면 왜 구경하는 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을 비교해서 구입하고 주택의 질이 그냥이다 향상된다. 시공사의 부도 위험을 해소할 수도 있죠. 근데 후분양은 이제 시장 원리에 맡겨두게 되면 주택 거래에 투명화가 기여되는데 단점이 있죠. 그냥 소비자가 분양 가격이 상승에 따른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죠. 갑순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3억 줘 나 후분양인데 어떻게 엄마가 뭐라 그래? 그리고 아 진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자금 조달의 능력이 낮은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독과점이 아까 대형 대기업이었잖아요. 이해 가셨나? 그렇게 가서 요거 강력하게 제가 추천해드려요. 아시겠죠, 그죠? 아주 느낌이 좋아요. 후분양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보조 정책으로 갈게요. 페이지 207페이지 보조 갈게요. 207 임대료 보조 있어요? 주택 보조? 할게요. 규제하니까 안 되겠다. 그럼 보조로 가자. 임대료 보조. 보조는 이제 간접적 개입이죠. 간접적 개입이면서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요. 금액을 좀 키워볼게. 그럼 1,000만 원만큼 보조해 주니까 그만큼 자기 월급이 올라간 거예요.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 거예요. 그 면목 소득은 그대로 있죠.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이 늘어나요, 그죠? 그럼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해. 그럼 더 좋은 주택 살 수 있죠. 주택 소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주택만 사요,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근데 고기라고 안 나오고 비주택이라고 나와요. 비주택 소비. 그냥입니까? 고기도 사 먹어요. 낮술도 처먹어요. 뿅 가죠, 그죠? 아, 참. 효용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짝대기 다 올라간다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수요자한테 보조하는 게 있고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게 있어요. 임차인 보조. 그럼 수요자 보조하는 게 단기와 장기가 나옵니다. 단기와 장기.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공급이 좀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주택 수요만 늘어나요. 자, 주택 수요만 늘어나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까? 올라가 버려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사람은 임대인이죠. 그럼 임대인이 초안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혜택 가죠? 임대인한테 혜택 가죠. 그런가요?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립니까? 그 공급을 늘리니까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혜택 가는 거죠? 임차인한테 혜택 가는. 장기에 더 좋아진다는 게 쟤랑 규제랑 좀 틀려요. 이해 가셨어? 임차인 혜택. 그럼 얘가 보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현찰로 줄 수 있고 쿠폰을 줄 수 있는데, 자, 소득 현금 보조라는 게 있어. 현금 보조.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 집세 보조라는 게 있는데, 가격 집세 보조. 자, 말 그대로 이건 그냥이야 현금으로 줘. 그럼 집을 넓힐 수 있죠. 그래서 주택 소비도 넓히고 남면
고기도 사 먹어요. 효용도 커지는데 중요한 것은 현금을 주니까 집을 넓힌다, 차를 바꾼다. 1500cc 3.4cc 받고 외제차 사고 난리 나는 거야. 그렇지? 안 되겠다. 따라서 바우처, 쿠폰이라는 게 나와요. 주택 바우처, 현물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우처를 주게 되면은 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우처는 현찰이에요, 쿠폰이에요, 상품권 같은 거. 그럼 임차인한테 주면, 임대인한테 주면 임대인이 갖다가 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도가 이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집세 보조예요. 그럼 집세는 그냥입니까? 요 주택 바우처처럼 집세만 보조해주죠. 그럼 싸게 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좋아서 주택 소비도 넓히고 효용도 커져요. 근데 여러분 봐봐.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오늘 우리 생일이라서 제가 오늘 10만 원을 현찰로 드릴까요? 도서 상품권 드릴까요? 뭐 달라고 하겠어? 현찰로 달라고 하겠죠? 현찰을 줘야 그냥이야, 집만 넓혀 고기도 사 먹어. 낮술도 처먹지? 그럼 소비자가 효용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보조하는 게 어떤 보조가 나왔다? 현금이 난 거죠. 맞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집세 보조가 낫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쏠리니까. 예? 정책 목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지. 목표 달성. 이렇게 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만 보조해줘요? 공급자한테도 보조해줘요? 생산자한테도 보조줄 수 있죠? 그래서 공급자 보조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자. 그럼 우리가 얘한테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다운시켜줘요. 그럼 생산비가 늘어나나요? 생산비가 줄어드나? 그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근데 주의 있게 보는 게,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요도 자극 안 했죠. 그럼 단기는 아무런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타나는 건 어디서? 장기에. 가격이 올라갈까요? 다시 가격이 떨어질까요? 떨어지니까 임차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임차인과 공급자 중에서 우리가 주거지 선택 자유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간다는 것은, 만약에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면 그냥입니까? 지 마음대로 짓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짓지 않죠? 그러면 주거지 선택을 자유라는 건 얘한테 하는 게 나아요? 임차인한테 하는 게 나아요? 임차인한테 낫죠. 지금 보조 있어요? 천천히 갈게. 생산자 보조라는 게 있어요? 생산자는 그냥이야 공급자한테 보여줘 주는 거야.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을까? 따라서 이 생산자한테 보조해주면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서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임차인 혜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자 보조 방식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죠. 근데 이번에 별표, 단기는 공급이 돼, 안 돼? 대답 좀 해요. 돼, 안 돼?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도 증가도 않고. 장기에만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장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지급 방식은 수요자한테 보조하는 것보다 주거지 선택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그럼 주거지 선택은 누구한테 보조하는 게 좋아요? 수요자한테 보조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소비자 보조라는 게 있네요. 소비자 보조는 임대료 보조예요. 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한테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현금 소득이 있고 현물이 있고 가격 보조가 있다 그랬죠. 근데 소비자는 이 바우처를 좋아해요, 현금을 좋아해요? 2번 현금을 줘야 고기도 사 먹고 날씨도 처먹고 아주 효용이 좋다는 거죠. 소비자의 효용을 아주 크게 해요. 그렇죠? 정부의 의도와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격 보조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언급이 없으면 다 가격 보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그냥입니까? 증가시켰습니까? 수요도 늘렸죠?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그냥입니까? 임대료 보조는 가격 보조입니까? 가격 보조라는 거죠. 그렇죠? 뭐 밑에 현물이라는 뭐 우리가 바우처 제도를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가시면 임대료 보조에 단기 장기라는 게 있나요? 요거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 여가 과정과 좀 연결이 되는데 가볼게요. 단기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짧게 가고 있다 여가 과정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갈 테니까 자 갈게. 단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안 됩니까? 그러면 보조를 해주면 실질소득만 높아지니까 가격만 올라가죠. 그럼 기존의 공급자인 임대인이 초과는 얻을 거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장기는 그냥이에요.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혜택을 볼 수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제가 스톱을 한 다음에 그 프린트로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 21번을 한번 풀어보고 21번. 임대료 보조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장기 가서. 감소가 맞아요? 증가가 맞아요? 증가 맞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여가 현상으로 이제 가는데 210. 가셨어요? 주택이 항상 새 주택이에요. 노후화가 돼요. 그럼 재건축을 하면 다시 새 주택으로 가겠죠? 그런 현상을 여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주택시장 여가 현상 들어볼게요. 주택시장 여가 현상입니다. 여가 과정, 여가 현상. 자, 그러면은 주택이 반짝반짝 별이 빛나요. 새 주택인데 그냥이다 노후화가 된다. 그럼 금이 많이 갈 수 있지? 재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금이 갔어. 그럼 부시고 다시 또 새 주택을 만들 수 있네? 또 헌주택으로 되네? 어머 순환을 하네? 가만히 있어. 순환의 과정이야. 순환.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요게 이제 고가주택이야. 고소득층. 상위 계층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저가주택이 되면서 자, 요게 이제 하위 계층이거든요. 자, 그래서 필터링이라고 하고 다운은 내려가는 거고 업은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게 내려가는 걸 이제 하향여가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재건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재건축할 때 그냥입니까? 이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분담금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럼 그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면 할까요? 잘 안 할까요? 안 해요. 사업을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짜증나니까 얘가 노하우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돌이한테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됩니까?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아예 변해버리는 거죠. 무슨 영화다? 하향영화예요. 오케이? 근데 재건축을 한다는 건 뭡니까? 분담금보다 가치 상승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무슨 영화? 상향영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재건축돼서.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여가와 무슨 여가를 바꿔낼 수 있어요? 상향여가와 하향여가. 볼게요. 지금 210페이지 보고 있어요? 하향이라는 게 있어? 하향은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이라는 단어라는 게 있죠? 능동적 있어요? 능동적이 좀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따가 하겠지만은 자 보세요. 지금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소득층인데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아예 저소득층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소득층도 원에서 나갔고 원에서 들어왔죠? 그럼 수동 쪽이다 좀 능동 쪽이다? 능동 쪽이에요. 자기네들 원했으니까. 이렇게 능동 쪽. 아직 안 나왔어요. 능동 쪽이라는 게. 그럼 임대료 보조해주게 되면 그냥입니까? 소득이 증가합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런가요? 그럼 증가하니까 하향여가 더 발생하겠죠? 그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향여가 있어요? 얘는 어떤 계층으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재건축 재개발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상향여가가 돼서 수동 쪽이라고 돼 있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니까 저가 찾아요? 고가 찾아? 저가 주택 수요는 감소하겠죠? 고가를 찾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건 능동 쪽이라고 돼 있어요? 수동 쪽이라고 돼 있어요. 수동 쪽이라는 것은 자, 그럼 제가 굉장히 관심 가는 게 재건축인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향영화는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바뀌는 건데 분담금을 내더라도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투자도 굉장히 지금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게 한 40년 된 아파트거든요. 그럼 그자입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소득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적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맞나요? 원래 어떻습니까? 저소득층에 살고 있는데 고가 들어와서 아예 고소득층 바뀌어버렸죠. 맞나요? 그럼 이분은 그자입니까? 원하지 않아서 나갔죠. 그러면 능동 쪽이다, 수동 쪽이다, 소득 쪽이라는 거였어요. 맞나? 근데 수동 쪽과 능동 쪽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야매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최초의 야매가 발생된 거죠. 따라봐, 수동 쪽. 시옷 들어갔죠? 상향도 시옷 들어갔죠? 대한민국의 최초입니다, 이게. 근데 능동 쪽은 무슨 영화다? 하향영화 되는 거죠. 안 하려는. 자,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3번에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자, 어떻습니까? 신규 건설로 나오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 고가 하향영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4번에 가시면은 주택 여가 현상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저가 주택량이 더 늘어났죠? 그 질도 개선되니까. 이해 가셨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주거 분리와 여가 가정이라는 게 있나요? 오른쪽 찾으셨어? 주거 분리라는 걸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주거 분리, 여가 작용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주거 분리라는 건 뭐냐? 경계 지역에 의해서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이 나눠져요.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 나눠진다는 거죠. 나눠져서 자, 우리가 도시 전체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이 됩니다. 인근 지역에서. 자,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자, 지금 원래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요 계량 비용이 들어가죠. 분담금이 금이 갔어. 그럼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만약 얘가 2억 들어갔는데 주택가치 상승분을 보는 거예요. 주택가치 상승분. 만약에 이게 1억밖에 안 올라간다. 그럼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안 하죠. 그래서 실물을 말씀드리면 분담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내고서 어떻게 보냐면 그 주위에 신규 아파트를 보면 돼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시세 차익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실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량 비용 들어가면 하겠어, 안 하겠어? 떠나겠네? 그럼 얘가 떠나고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를 따라봐. 침입이라고, 침입. 그러면 똑같은 애들이에요. 이게 다른 애들이야. 동질적이다, 이질적이다? 이질적인 애 침입이죠.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 그럼 아예 저소득층 바뀌어버리죠? 그럼 이건 상향영화다, 하향영화다? 하향영화가 돼요. 그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낙후가 되니까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게 들어서는 게 그냥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러면 정의해볼까? 부의해볼까? 부의해볼까 발생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반대라는 얘기죠. 원래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계량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계량 비용이 주택 가치 상승분보다. 그럼 계량 비용이 1억 들어갔는데 이게 4억 올라갔다. 그럼 계량 안 하시겠어요? 하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분담금이 없잖아요.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누가 들어오죠?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고소득층을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무슨 여가다 이건? 상향여가 되는 거죠. 무슨 여가? 상향여가. 그럼 이 주위에 공이 들어서니까 부정적, 긍정적 정의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뭘 내냐면 들어봐. 아까 침입이라는 게 있었죠. 들어가는 걸 침입이라고 하고 바뀌는 것을 계승과 천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이게 침입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른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이죠. 그럼 만약에 고가 있는데 저가 들어갔다면 저소득층으로 바뀌죠. 이건 무슨 여가다? 하향여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저가 있는데 고가 들어갔다면 무슨 여가? 상향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이렇게 들어봐요.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라는 거예요? 하향여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캐치하셔야 돼.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맞아요. 하나만 더 가르쳐주면 이제 웃기 시작하시네. 이제 안 오실 분도. 옆 사람을 쳐다봐.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둘러붙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점수도 떨어져요. 그냥이야 할인 거래가 돼. 할인 거래가 되죠. 할인 거래. 근데 쳐다봐. 대답을 잘해요. 막 대답 조절하고 잘해요. 뒷조사를 해봐요. 재수생입니다. 그 혼자. 그럼 그냥이야 점수가 잘 나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내가 재밌는 게, 봐봐. 내가 옛날 종로에서 강의를 이제 하다가 강남을 갔거든. 근데 떨어지시는 삼수생이 있으셨어요. 근데 공부 잘 안 해요. 막 장난만 치고다가 떨어지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강남으로 간 거야. 날 또 본 거야. 날 알잖아. 삼수생인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삼수생인지. 그래서 모의고사가 보통 처음엔 잘 안 나오거든요. 3, 4월 달에 80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뭐 언니 왜 이렇게 언니 공부 잘해? 뭐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어. 재수 없어. 그래서 대답을 잘하면 좀 뒷조사를 해봐야 돼요. 삼수생이나 사수생이나. 그래도 그냥이야 점수가 많이 나와. 많이 나오죠. 들러붙어야 돼. 그지? 옆에 좀 봐봐. 자, 이거 들러붙어야 되지. 내 점수를 올려야 돼요. 맞아요? 그럼 우리 교수들은 딱 보면 이 사람이 삼수생이다, 지수생이다. 갈게. 그럼 붙어야지, 이거. 그럼 택시가 12시 넘으면 무슨 료부터? 할증이 붙거든요. 그죠? 할증 거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저소득층들은 할인 거래를 원해요? 할증 거래를 원해요? 그러면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도시 전체만 생겨요? 인근 지역에서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게 서울의 수도권도 새 아파트가 있으면은 그 헌 아파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인근 지역에도 발생합니까? 이해 갔어? 펜 드세요. 211페이지 있어요? 갈게. 주거분리라는 게 있어? 아까 직주분리라는 거 기억나요? 직주분리는 뭐와 뭐가 분리된 거야? 직장과 주거지지. 이건 주거지가 고가 저가 분리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주거지가 상업지가 분리됐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용도별 구분이에요? 계층별이에요? 계층별 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전체만 아니라 근린 지역에도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죠? 체크하시고. 자, 여가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저자. 고급주택에서 주택 수선 후의 가치 상승, 즉 정해보가가 투입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투입하려고 하죠. 계속해서 주택을 수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급주택 지역에서 수선을 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이 투자 비용을 할애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두려고 하죠. 그러면 자, 이것이 고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으로, 저급은 계속 저급으로 남는 거죠. 그럼 주거분리라는 자체는 고주거 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은 주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할증이죠. 대답 좀 해봐. 근데 저와 같은 인접한 고는 어떻게 된다? 할인 거래가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요거 됐어요? 네, 불량주택의 문제라는 것은 얘가 금이 가갖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불량주택이 문제가 생겼어요.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를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자, 갈게요. 자, 얘는 지금 불량주택 산다는 것은 소득이 높아서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고가주택 사요? 그럼 고가주택 못 사요? 그럼 저가주택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그럼 지가 원해서 샀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시장의 실패가 아니란 얘기지.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는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자, 이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대한 어느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결과예요. 그럼 원인은 그냥입니까?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소득 때문에 그렇죠. 내가 첫째 시간에 봐봐. 나봐. 저소득. 아니, 그 저소득하면 뭐가 나와야 돼? 정치적이죠. 그인가요? 그럼 아까 정치적 기능은 시장 실패였어요. 저소득 때문에 그랬어요. 저소득 때문에 그런 거죠. 맞나요? 그러면 대책은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철거하면 돼, 안 돼? 철거하면 갈 데가 없죠? 서울은 서울역 간다고 부산역 간다 그래. 그럼 철거해야 돼?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 높여줘야죠. 그래요? 그럼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금 좀 덜 간 데로 갈 수 있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량주택 보고 있어요? 얘는
불량주택은 과거의 고가가 현재의 저가로 하향했기 때문에 불량주택 문제는 소득의 문제지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원에서 샀죠. 소유적 자원이 할당이 된 거예요. 철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위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위에 주택 중요 기출문제. (1번이) 틀렸죠, 그지?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하향여가죠, 하향여가. 그런가요?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에만 생깁니까? 인접한 근린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주거 분리는 용도 계층이에요, 소득 계층이에요. 소득 계층에 대한 분화죠. 그런가요? 들어가는 걸 침입이라고 했죠. 바뀐 게 천이에요. 주거 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자, 아까 제가 필요 공간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그게 합니까? 공가가 필요합니까? 그 공가가 발생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사 가려면 그냥입니까? 집이 좀 비어 있어야 됩니까? 그럼 이것도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정적이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긍정적인데 일단 제가 안 해드렸던 게 아까 페이지 208페이지로 가서 마무리를 하는데 봐봐요. 208 갑니다. 208 갔어요? 가시게 되면 밑에 단기 장기와 고가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라는 게 있죠. 옛날에 떴는데 지금 잘 안 떠요. 근데 이제 스토리를 다 알아야 되니까 지금 가볼게. 지금 단기 효과가 아까 그냥입니까? 저소득한테 실질소득을 증가시켰습니까?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단기는요. 얘기해 보세요.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가격만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 버려요.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가주택에 대한 저가주택량을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자 가볼게요. 지금 장기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장기 가서는 그냥입니까? 공급량이 늘어납니까? 늘어난다는 건 하향여가가 돼서 그래요. 무슨 여가 돼서 그렇다? 하향여가. 그러면 그 결과 임대택 양은 최초 균형 상태보다 증가했죠. 그래서 다시 가격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신축 비용 일정일 때. 그러면 저가주택에 대한 신축 규제가 강할수록 보다 많은 주택이 고가주택으로 하향한다고 되어 있나? 찾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저가주택은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못 가죠. 못 가니까 신축을 금지해요. 그러면 위에서 그냥입니까? 고가가 밑으로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그냥입니까? 하향여가가 발생합니까? 하향여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두 채가 내려왔다 그러면 두 채만큼 그냥입니까?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10채에서 만약에 두 채가 내려갔으면 8채밖에 안 됐죠? 그럼 고가주택 공급이 그냥입니까? 감소를 합니까? 감소를 하죠. 다시 스토리를 갈게. 자, 얘 그냥이야? 저소득 때문에 그래. 누가 개입해? 정부가. 철거해야 돼?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 그치? 그럼 저가주택 사는 애가 많겠네? 수요 많아지네? 분위기 좋아졌네? 단기로 공급이 돼? 안 돼? 가격 어떻게 하니? 올라가죠. 그럼 저가주택량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신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래 못 가니까. 그렇지? 우리 어떻게 해요? 야 임마 고가주택 갖다 먹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이야. 이게 내려오셔. 어떤 주택에서 고가주택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야. 이제 좀 알아들어야 돼. 무슨 주택에 내려오셨어? 두 채에 내려오신 거지. 그럼 그냥이야 두 채만큼 모자라. 됐다 이제 소리가 됐다. 그죠? 몇 채 모자라? 두 채. 그럼 두 채만큼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가격이 올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에서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얘도 상승해 버립니까? 상승하는 거죠. 고가 주택이. 그래요? 그럼 장기에서는 신축을 할 수 있죠. 그럼 신축을 늘리는 거죠. 공급을. 그래서 우리가 고가 주택에 대한 신축에 대한 고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데 비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건 비용에 따라 다른데 아직 여기 말고 여기까지만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봐봐. 오른쪽 고가 주택이라는 게 있어? 그럼 강의 참여해. 몇 채가 내려오셨어? 얘기해봐. 몇 채? 그 양의 두 채만큼 부족해. 부족하죠. 단기. 그래서 부족한 만큼 하향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장기에서는 그냥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양을 늘리겠죠. 그래서 그 비용에 따라 다른데 그 비용에 따라 다른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건 제가 다음에 뺄게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갈게. 일로 봐요. 자, 저가주택에 대한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가 아니다. 저수 때문에 그렇네. 그냥 보조해줘.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네. 그럼 가격은 올라가네. 장기는 그냥이야 내려오네. 무슨 주택에서 하향 내려오네. 얘기 안 하네. 그럼 이 신축을 더 금지하면 더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가주택량이 늘어나요. 무주택량이? 그럼 저가주택이 늘어난다는 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죠. 그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서 얘가 그냥입니까? 두 채만큼 모자릅니까? 근데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나 장기는 신축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신축이 되니까 또 긍정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비용에 따라 다른데 그것까지 가시면 지금 머리 아파요. 지금 봤더니 여기까지만 끊으셔야 돼요. 제 말 맞죠? 의사가 진료를 볼 때 상태를 봐야 돼요. 약을 더 주면 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하향연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보조정책과 좀 연결을 시켰어요. 저번에 제가 프린트를 내드린 거는 보통 우리가 교과서는 제가 메가랜드 책을 썼는데 보통 시장 파트에 여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보조제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가요. 좀 쉬세요. 너무 좋아요, 쉬는 거.